네, 안녕하세요. 오라클 23 AI 신기능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내 맘대로 긍정이라는 오라클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프리랜서 DB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내용은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직접 테스트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지만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일단 대목차이고요. 먼저 오라클 DBMS 23AI 소개와 그리고 주요 신기능 그리고 23AI 프리에 대한 소개하고 그리고 셀렉트 AI 소개까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기능과 함께 시연도 같이 진행 예정이니까요.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라클 DBMS 23AI 소개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는 개발자, 생산성 및 미션 크리티컬 안정성에 중심을 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차세대 장기 지원 릴리즈입니다. 오라클 19시 이후에 최신 장기 지원 릴리즈이고요. 네, 그리고 AI에 중점을 두기 위해 버전명을 23AI에서 23C에서 23AI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릴리즈에서는 300개 이상의 신기능이 추가되었고 현재 정식 버전은 OCI나 엑셀레이터 환경에서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는 프리 버전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버전 히스토리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다들 아실 것 같은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오라클 23AI 주요 신기능 내용입니다. 디벨로퍼 롤, 스키마 어노테이션, SQL 도메인, 스테이징 테이블,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 슈링크, SQL 트래킹 with 히스토리, 스키마 레벨 프리빌리지, 테이블 앤 파티션 액세스 트래킹, 유니파이드 메모리 매니지먼트, 오토매틱 PL SQL 트랜스파일러, 언레스티드 패러럴 DML과 다이렉트 로드, 그리고 락 프리 레저베이션, 프리오리티 트랜잭션, 그리고 나머지 기타 좀 작은 기능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마이너 뉴 피처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디벨로퍼 롤인데요. 이 기능은 개발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좀 간소화해서 제공하는 롤이고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BA의 작업 부담이 감소되고요. 네. 롤 부여 및 회수 방법은 일반 정통적으로 롤 부여하는 것과 같이 그란트 명령과 리보크 명령으로 부여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는 커넥트 롤과 리소스 롤을 기본적으로 부여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 디벨로퍼 롤에는 리소스 롤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이렇게 많은 권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V 달러 파라미터나 스탯 네임 이런 부분들도 오브젝트 권한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 디벨로퍼 롤만 주게 되면 파라미터도 이제 개발자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신기능은 어노테이션입니다. 테이블, 컬럼, 제약 조건 등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상세한 주석을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주석은 딕셔너리 테이블에 저장되어서 효과적으로 메타데이터를 관리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의 문서화, 간소화 및 팀 협업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름과 값은 자유형식 텍스트로 가능합니다. 네, 이 기능과 관련한 뷰는 DBA user all 언더바 annotations usage라는 뷰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어노테이션 구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노테이션은 문자열 리터럴로 최대 4,000자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네임은 이 식별자로 주석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요구사항은 저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최대 1024까지, 1024자까지 가능하고 식별자가 예약어일 경우에 큰 따옴표를 묶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인 식별자에는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공백 탭 등의 이런 식별자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기존에 코멘트라는 주석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어노테이션과 코멘트의 주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범위가 다른데요. 코멘트는 테이블과 컬럼에만 적용이 되지만 어노테이션은 더 광범위한 오브젝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석 덮어쓰기. 코멘트는 새로운 주석이 추가되면 기존 주석을 덮어쓰게 됩니다. 하지만 어노테이션은 여러 주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어노테이션은 여러 메타데이터를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사용 가능한 오브젝트 유형은 네,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테이블 컬럼 뷰, 그리고 뷰 컬럼, 그리고 머터리얼라이즈 뷰와 머터리얼라이즈 뷰 컬럼,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도메인과 멀티 도메인 컬럼 등이 사용 가능한 오브젝트 유형입니다. 네, 다음은 어노테이션 데모인데요. 먼저 이 화면과 같이 EMP 테이블에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예제입니다. EMP 테이블의 목적은 사원 관리용이고 데이터 민감성은 기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해 줍니다. 구문은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annotations, 그리고 add하고 이렇게 annotation 이름, 그리고 설명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테이블에 대한 annotation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특정 컬럼에 대한 annotation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셀 컬럼의 목적이 이제 직원 급여이고 그 통화는 USD라는 것을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값이 필요 없는 어노테이션의 경우에 이렇게 UI 히든 이런 식으로 숨겨줄 수도 있고요. 네. 그 추가한 어노테이션을 유저 언더바 어노테이션 언더바 유저이즈라는 뷰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노테이션 이름 그리고 값을 이렇게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럼 네임이 공백인 부분은 테이블에 대한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럼에 대한 어노테이션은 이렇게 컬럼 네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MP 테이블에 어노테이션을 수정하는 예제입니다.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어노테이션, 그리고 replace라는 구문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컬럼도 마찬가지로 modify, emp, modify, cell annotations, replace 이런 커맨드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수정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데이터 민감성은 퍼블릭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통화는 KRW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주석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노테이션을 제거하는 명령어입니다. 어노테이션 드롭이라는 명령어로 처리를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네, 컬럼도 emp modify cell annotations drop이라는 커맨드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뒤에 결과를 살펴보면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유저 이름은 임시라는 유저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저에 EMP라는 테이블이 현재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EMP 테이블에 주석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EMP 테이블에 대해서 주석을 추가한 상태고요. 그리고 EMP 테이블 안에 있는 셀 컬럼에 주석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석을 확인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주석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정과 삭제도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수정하는 예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 데이터의 민감성은 여기 기밀로 되어 있고 통화는 USD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EMP 테이블의 데이터 민감성을 먼저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셀 컬럼의 통화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이 주석을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석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추가했는지까지 표시를 하고 싶다면 어노테이션을 하나 추가해서 작성자 그리고 박영민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 수정자도 다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물론 뭐 날짜까지 같이 다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노테이션을 제거하는 예제입니다. 네, 보여드린 것과 같이 먼저 데이터 민감성을 삭제해 주고요. 네, 그리고 셀 컬럼에 대한 주석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민감성과 셀 컬럼에 대한 통화 주석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이 일단은 신기능이어서 조금 어색해서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조금 적용해보면 명령어는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익히신다면 금세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메타 툴도 지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툴에서 뭐 추후에는 그 툴에서 수정을 하면 DB에도 바로 뭐 DBA 어노테이션즈 뭐 저런 뷰에 바로 반영이 되게끔 하는 기능도 생긴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메타 정보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다음 신기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신기능은 SQL 도메인 기능입니다. SQL 도메인은 DB 내에서 특정 유형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을 검사를 수행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기능이고요. 각 도메인은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과 연결되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입력 시 유효한 값만 허용되도록 하여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되고요. 데이터 타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규칙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공통 데이터 형식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뷰로는 DBA 유저 올 언더바 도메인스 그리고 언더바 도메인 콜스 그리고 언더바 도메인 컨스트레인츠 이렇게 세 가지 뷰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SQL 도메인에 대한 구문입니다. 어, 도메인 as 타입은 도메인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고 스트릭트는 엄격한 데이터 타입 체크를 할 때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구문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이 구문을 적용했을 때는 만약에 컬럼이 넘버 10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을 때 넘버 11이라는 도메인을 지정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디폴트 값이 있을 때 기본 값을 지정하는 기능들이고요. 다른 설명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규 도메인 생성 후에 테이블을 생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도메인을 생성할 텐데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도메인에는 이 도메인은 100자리 문자형이고 특수 문자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라는 도메인에는 13자리 숫자형이고 앞자리가 3333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문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정규 표현식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밸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한 도메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고요. create 테이블, 네, 커스터머, 어카운트, 그리고 네임, 도메인, 그리고 그 뒤에 도메인 네임,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 도메인, 어카운트 넘버 이런 식으로 네, 미리 생성된 도메인으로 컬럼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삽입을 정상적인 이런 데이터를 삽입을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름에 특수문자를 넣거나 아니면은 3333으로 시작하지 않는 계좌번호를 넣게 되면 이렇게 제약 조건 에러가 나게 됩니다. 도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테이블에 신규 도메인을 생성하고 적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기존 도메인은 삭제한 상태에서 이제 커스텀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아이디, 네임, 어카운트 넘버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값을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라인은 정상적인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이름이 특수 문자가 있어서 추 도메인 타입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카운트 넘버가 3333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또 도메인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데이터를 삽입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테이블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삽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커스터머 네임이라는 도메인과 어카운트 넘버라는 도메인을 생성해 줍니다. 아까와 같이 도메인 형식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에 특정 컬럼에 대해서 도메인을 지정을 해 줬을 때 도메인에 맞지 않는 값들이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이 지정이 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 도메인 체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체크, 이 도메인, 그리고 컬럼 네임, 그리고 도메인 체크 타입, 도메인 네임, 그리고 컬럼 네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2번 아이디의 경우에는 에릭 골뱅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서 도메인 네임 체크에서 펄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베네라는 친구는 어카운트 넘버가 3333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어카운트 넘버 도메인 체크에서 펄스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에 도메인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도메인 타입이 안 맞는 것들을 체크해서 네,
뭐 제거하거나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예제에서도 L이라는 친구의 이름에서도 특수문자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3번은 아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도메인을 적용하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모두 정상인 값들만 있어서 true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실습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메인 두 개를 먼저 생성해 주고요. 이 구문은 아까 파워포인트 그 화면에 있던 그 구문 두 개 있고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이 도메인을 이용해 테이블을 생성해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럼 네임, 도메인, 그리고 도메인 네임, 컬럼 네임, 도메인, 그리고 도메인 네임 이런 식으로 테이블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SQL 플러스를 쓰시면 DSC라는 구문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캐릭터 타입도 나오고 그리고 이 도메인 명까지 DSC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테이블에 신규 도메인을 생성하는 경우도 제가 예제는 준비해 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테이징 테이블 기능입니다. 스테이징 테이블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임시 저장 영역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ETL, 작업 중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해 데이터 이동 및 변환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만들어진 테이블입니다. 대용량 처리 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설계되었고요.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성능, 디버깅 및 튜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최적의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힙 테이블을 생성하는 구문과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폴 스테이징이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스테이징 테이블인 것을 명기해 줍니다. 관련된 뷰로는 DB 언더바 테이블스의 스테이징 컬럼입니다. 이 컬럼에서 이제 yes or no로 표시가 되고요. 네, 스테이징 테이블의 특징입니다. 먼저 일단 압축이 명시적으로 꺼져 있고 테이블 및 파티션, 서브 파티션에 대한 향후 데이터 로드 시 압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테이블을 스테이징 테이블로 변경해도 기존 데이터에는 영향이 없고 향후 데이터 로드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 알타 테이블을 사용하여 스테이징 테이블 그리고 파티션, 서브 파티션 향후 데이터 로드의 기본 속성을 변경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무브나 컴프레스하는 파티션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징 테이블은 파티션화 할 수도 없고 파티션에 대한 압축도 네,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이 스테이징 테이블에 대한 쿼리에는 동적 샘플링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통계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리사이클 빈 설정과 상관없이 즉시 삭제가 됩니다.
네, 유저 올 DB 테이블스 뷰에 스테이징이라는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어서 스테이징 테이블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테이블을 생성하는 구문이고요. create 테이블, 컬럼, 그리고 제일 뒤에 for staging, 파티션 테이블도 동일하게 제일 뒷부분에 for staging이라는 구문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 테이블 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뭐 리드가 적게 발생한다거나, 언두가 적게 발생한다거나, 뭐 속도적인 면에서 뭐 특별히 빠르다, 뭐 이런 거는 따로 못 느꼈고요. 이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압축이 안 되거나 리사이클빈이 안 들어가거나 통계가 수집 안 되거나 뭐 이런 기능들만 일단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추후 버전에서 다른 기능들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뭐큰 장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기능은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 슈링크 기능입니다. 어, 기존에는 이 기능은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의 크기를 축소하여 스토리지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로 인해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 없는 공간을 자동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테이블 스페이스 운영에 독작업을 완화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타겟 사이즈라는 옵션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원하는 크기까지 축소 가능합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업데이트나 그런 삭제 작업들로 인해서 테이블만 커지고 리오그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을 때 move 명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리오그 뭐 DBMS 리데피니션 아니면은 뭐 리빌드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줬었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해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 쉐잉크 기능은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오그 작업 시 이런 여러 테이블과 인덱스, 리빌드, 무브 작업을 동시에 다 진행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네, 다음으로는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 슈링크 데모입니다. 먼저 체크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 파일과 현재 사이즈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빅파일은 현재 yes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샘플 테이블을 이 테이블 스페이스에 생성을 해줍니다. 먼저 샘플 T1이라는 테이블을 제가 먼저 생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샘플 테이블 또 다른 2, 3, 4를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80%를 삭제하는 구문을 각각 실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한 뒤에 제 DBMS 스페이스 슈링크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그리고 아날라이즈를 먼저 수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날라이즈 리절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뭐 무브 가능한 오브젝트는 3개가 있고 사이즈는 이렇게 된 뭐 2.72기가라고 나오고 오리지널 데이터 파일 사이즈가 10기가인데 5.18기가까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이 결과는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 실제 돌려보면 어, 타겟 사이즈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사이즈를 특정 사이즈만큼 정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패키지, 저 프로시저에서 타겟 사이즈라는 그 옵션을 사용해서 특정 사이즈까지만 줄이겠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 시링크 이 프로시저를 실행하게 되면 시링크 리절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최종 뉴 데이터 파일 사이즈가 10기가에서 2.21기가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이 데이터 파일 크기를 확인해 보면 2.21기가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기능이 일단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에만 국한된 기능이고요. 일반 데이터 파일을 쓰는 일반 스몰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신기능은 SQL 트래킹 기능입니다. SQL 히스토리 이네이블드 파라미터를 활성화했을 때 쿼리 기능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성공한 SQL뿐만 아니라 실패한 SQL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DML, DDL, 쿼리가 모두 모니터링 되지만 백그라운드 및 JSQL은 수집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V 달러 SQL 히스토리 뷰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관련된 파라미터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SQL 히스토리 이네이블드 파라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활성화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트루로 온라인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제가 PDB의 시스 유저로서 속에서 이 파라미터를 일단 먼저 변경을 true로 해주고요. 그리고 임시라는 유저로 PDB 접속을 해서 이 파라미터가 활성화된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SID를 확인하고 이 접속한 세션의 SID를 확인했을 때 29번입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 이런 식으로 다수의 쿼리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테스트라는 테이블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썸 구문도 지금 M이 하나 더 붙어서 오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쿼리를 실행한 상태에서 이제 V 달러 SQL 언더바 히스토리 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성공한 SQL, 여긴 실패한 SQL, 성공한 SQL, 성공한 SQL, 성공한 SQL, 실패한 SQL, 그리고 실패한 SQL의 경우에 여기 에러 넘버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SQL이 수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SQL execute start 이 시간은 여기 널 값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V 달러 SQL에는 성공한 SQL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SQL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패한 SQL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한번 데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리아스를 걸어놔서 네, 지금 현재 시스라는 유저로 PDB에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를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임시라는 미리 만들어둔 유저로 접속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를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파라미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세션의 SID를 확인해 보면 402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메모를 잠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션에서 제가 지금 현재 날짜를 확인하는 쿼리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테스트라는 테이블도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라 00942 does not exist라고 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테이블인 T1 테이블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뭐 테이블을 생성하는 구문도 실행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의 맥스 값을 찾는 쿼리도 수행해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명령어에서 sum이라는 틀린 구문도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SQL들을 수행하고 이제 다른 세션에서
제가 이 세션에 대한 쿼리 히스토리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깨져서 나오네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이 쿼리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 쿼리 같고요. 네. 이 쿼리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 쿼리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쿼리까지 아마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된 것 같고 제가 수행한 쿼리, 그리고 이건 실패한 쿼리, 그리고 여기는 또 수행한 쿼리, 여긴 실패한 쿼리. 실패한 쿼리의 경우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 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SQL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SQL을 조금 더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키마 레벨 프리빌리지 신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키마 전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특정 사용자가 해당 스키마의 모든 객체에 접근 가능하게 한 겁니다. 개별 객체 단위별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 없이 스키마 단위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간단하게 권한을 관리하고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팀 협업 시 권한 설정이 용이해지고 필요한 접근 권한을 쉽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권한은 Grant Any Schema, Grant Any Privilege라는 기능입니다. 네, 데모입니다. 23AI 이전 버전에서는 A 유저의 EMP123이라는 여러 테이블이 존재하는 경우에 B 유저에게 권한 부여가 필요할 때 전체 테이블에 대한 권한, 읽기 권한을 이렇게 Select Any 테이블로 부여를 하거나 또는 여러 테이블에 대해서 각각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많은 경우에 이 구문이 되게 길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미리 뭐 롤로 만들어서 부여를 하는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에서는 이렇게 스키마 단위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Select any table on schema A to B 이렇게 주게 되면 A 유저에 대한 테이블들을 B 유저가 모두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니파이드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SGA와 PGA 메모리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고요. 메모리 자원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워크로드에 최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하여 수동 설정의 복잡성을 줄이게 되고요. 성능과 활용 효율성 등을 향상시켜서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 메모리가 4기가 이상의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휴지 페이지도 같이, 리눅스 환경의 경우에 휴지 페이지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파라미터로는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메모리 맥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활성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알터 시스템 메모리 사이즈 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인아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수동으로 관리했고요. SJ와 PJ 모두 수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G는 ASMM이라는 기능이 나오게 되어서 SJ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PJ는 수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1G에서는 AMM이라는 기능이 나와서 PJ와 SJ를 동시에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AMM을 설정하게 되면 휴지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23 AI 버전에 나온 UMM이라는 기능은 SJ와 PJ를 모두 자동으로 관리하면서 휴지 페이지까지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에 대한 데모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 신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과 파티션, 액세스 트래킹에 대한 기능, 또 신기능인데요. 테이블 및 파티션에 대한 접근을 추적해서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테이블 및 파티션 랩에서 액세스 기록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보안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인스턴스 기동 이후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재기동 시 기록이 초기화 됩니다. 관련된 뷰로는 V 달러 테이블 액세스 스탯 그리고 DBA 테이블 액세스 스탯 이 뷰가 있습니다. 네, 데모인데요. 먼저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하고 V$ 액세스 테이블 액세스 스태츠 이 뷰를 조회하게 되면 리드 카운트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제가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네, 제가 현재 임시라는 유저로 EMP 테이블을 이렇게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 V$ 테이블 스태츠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테이블 리드 카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조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드 카운트가 3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스트 여기 액세스드 타임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했을 때 변경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EMP 테이블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더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뷰를 봤을 때 이렇게 리드 카운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신기능은 Automatic PLSQL to SQL 트랜스파일러입니다. 이 기능은 SQL 내에 PLSQL 함수를 SQL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고요. SQL 내에서 PLSQL을 호출할 때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PLSQL 구문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되지 않는 구문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X플랜이나 뭐 기존 플랜들을 보면 프레디케이트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SQL로 변환된 함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튜닝 시에 X플랜 결과 분석이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QL 트랜스파일러 파라미터를 ON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활성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SQL 트랜스파일러 ON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능이 지원되는 구문과 지원되지 않는 구문인데요. 이 구문은 조금 많아서 읽기는 조금 그렇고 추후 제가 PDF를 나눠드리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QL 트랜스파일러 데모입니다. 먼저 입력 값을 제곱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제곱값이 300만이 넘는 샘플 쿼리를 하나 수행을 해주고요. 300만이 넘는 로우를 찾는 샘플 쿼리를 하나 수행해주고 여기에는 getPlan statistics 힌트와 테스트 1이라는 주석도 같이 달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SQL 트랜스파일러 파라미터를 on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300만이 넘는 로우를 찾는 샘플 거리를 한 번 더 수행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테스트 2라는 주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각각 explain을 떠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함수를 SQL 트랜스파일러 기능을 미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predicate information에서 이렇게 함수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파일러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predicate information에서 이렇게 함수가 SQL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이 기능도 간략하게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곱을 구하는 함수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300만이 넘는 이 제곱값이 300만이 넘는
로우를 찾는 쿼리를 실행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X플랜을 확인을 하게 되면 네, 다른 부분을 일단 조금 넘기고 여기 predicate information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스퀘어 넘버 이 함수를 사용해서 필터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QL 트랜스파일러 기능을 on으로 변경한 뒤에 네, 다시 한번 동일한 쿼리를 주석만 하나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이후에 explain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predicate information 부분에서 네, 이렇게 PLSQL이 SQL로 변환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QL이 단건으로 실행되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건 많이 실행되거나 뭐 되게 많이 수행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트랜스파일러 기능이 되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데모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신기능은 Unrestricted Parallel DML and Direct Load 기능입니다. 병렬 DML 작업 및 다이렉트 로드에 대한 일부 제약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동일 트랜잭션 내에서 병렬 DML 또는 다이렉트 로드 작업 실행된 테이블에 대해서 후속 컬이나 DML 작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3AI 버전부터는 병렬 DML과 함께 쿼리, 즉 병렬 DML 그리고 어펜드 등 작업을 동일 트랜잭션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하여 실행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 적재 및 분석 속도가 빨라지고 병렬 실행 및 데이터 다이렉트 로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라미터는 SQL 언더바 트랜스파일러로 잘못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은 히든 파라미터인데 뭐 온라인 뭐 히든 파라미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사항으로는 대상 테이블이 힙 구조 테이블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상 테이블이 오토 세그먼트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ASMM과 오토 올로케이트 옵션을 사용해서 생성된 테이블 스페이스에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컴퍼티빌 파라미터가 23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데모입니다. 19C와 23AI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먼저 19C와 23AI 버전 모두에서 샘플 테이블인 EMP2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패러럴 DML 기능을 활성화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EMP2라는 테이블에 패러럴로 인서트를 해주는 쿼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서트 중인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19C에서는 이렇게 패러럴 DML 중인 테이블을 읽을 수 없다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23AI 버전에서는 이 결과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패러럴 DML을 한 번 더 수행하려고 해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오라 12838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하지만 23AI 버전에서는 이렇게 인설트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ppend insert를 이제 이 이후에 또 실행하게 되어도 23AI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뭐 다른 패러럴 DML들도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가 19C 버전과 같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떠 있는 23 세션을 하나 지우고 19C 세션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C와 23AI 버전 모두 EMP2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기존에 테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에러가 발생하고 EMP2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패러럴 DML을 활성화해 줍니다. 네, 활성화해 줬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설트를 패러럴 힌트를 사용해서 EMP2 테이블에 삽입을 해줍니다. 네, 정상적으로 삽입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인설트를 하게 되면 아, 먼저 이 테이블을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패러럴로 인설트 중인 테이블이고요. 이 상태에서 EMP2 테이블을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19C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 왼쪽이 19C고 오른쪽이 23AI 버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패러럴 인설트를 진행을 해보면 23AI 버전에선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되고 19C에서는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펜드 인설트도 19C에서는 에러가 나지만 23AI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PPT에서도 보여드린 것과 같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딜리트도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19C에서는 다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패러럴로 돌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23AI 버전에서는 실행 계획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온 해주고요. 딜리트 부분을 한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패러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패러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상태에서도 DML과 조회, 어펜드, 패러럴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 데모 시연은 마치고요. 다음 신기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기능은 락프릴 레저베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락 없이 전월 테이블을 이용해서 동시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커밋 시점까지 업데이트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동작되고요. 병합이 일어날 상황에서도 락으로 인한 대기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고요. 고가 형성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약 사항으로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시 값은 더하기와 빼기 등과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값만 업데이트하거나 값의 곱하기, 나누기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시 웨어절에 PK 컬럼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월 테이블을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약 가능한 컬럼이 있는 경우에 이 테이블을 삭제할 수 없고요. 네, 데모입니다. 먼저 상품 테이블을 생성하고 초기 데이터를 일단 삽입을 해줍니다.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네임, 그리고 수량 이렇게 해서 랩탑과 스마트폰 이렇게 두 로우를 삽입해 주고요. 이렇게 재고를 확인해 보면 랩탑은 85개 있고 스마트폰은 200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잘못되었네요. 여기가 지금 랩탑이 100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네. 기존에 일단 재고는 100인 거고요. 네. 락프리 레저베이션을 미적용했을 때 현재 현재 랩톱이 100이기 때문에 100에서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90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커리를 수행하게 되면 90이 되는 거고 이 커리를 수행하면 이제 90에서 5가 깎여서 이제 85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선행 트랜잭션이 마이너스 10을 하고 아직 커밋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세션은 계속 1번 세션이 커밋하기 전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션 1번에서 커밋을 수행하게 되면 2번에서도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 세션에서도 커밋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랩톱에 여기 재고가 85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악플 레저베이션 기능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먼저 이 스타 컬럼을 리저버블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lter table products modify stock reserve label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유저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프로덕트 테이블과 그리고 저널 테이블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저널 테이블에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이 프로덕트 테이블의 오브젝트 아이디로 똑같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네, 그리고 동시성 시뮬레이션 테스트입니다. 두 세션에서 동시에 뭐 1번하고 2번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고요. 먼저 세션 2에서 아이디가 1인 로우에 대해서 스톡을 마이너스 10 하는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서 똑같은 아이디 1번에 대한 로우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5를 하는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지금 여기도 어, 이 업데이트는 즉시 시행이 되고 대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기를 하고 1번 세션이 커밋하기 전까지 대기를 했었는데 이 업데이트는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세션에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확인하게 되면 값이 반영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밋하기 전까지는 기존 테이블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 이 업데이트된 이 결과는 어디 있냐 하면 저널 테이블을 각각 세션에서 조회를 해보면 저널 테이블에서 10에 대한 어, 여기는 10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는 5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좀 화면상으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세션에서 커밋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70으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부분도 데모를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9C 세션은 종료하고 23AI 세션을 하나 더 실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줍니다. 둘 다 같은 23AI고요.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하고 초기 데이터를 삽입을 해줍니다. 네, 커밋까지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재고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랩톱에 대한 스톡이 총 100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락플리 레저베이션 기능이 미적용되어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세션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ID 1번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을 일단 해줬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서 이렇게 스탁 1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락이 걸려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번 세션을 커밋을 하게 되면 2번 세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번 세션도 커밋하고 이제 이 프로덕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값이 8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탁이라는 컬럼을 예약된 컬럼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알터 테이블 프로덕트 모디파이 스탁 대절버블 네, 설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프로덕트 테이블과 이 저널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뒀던 테이블들이어서 무시하시면 되고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시성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세션에서 1번 로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을 진행해 주고요. 그리고 2번 세션에서도 동일하게 1번 세션, 1번 로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5를 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로우임에도 업데이트가 바로 네,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각 테이블에서 실제 로우를 확인해 보면 업데이트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대로 85인 것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각각 이 저널 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화면이 약간 잘려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각각의 섹션에서 확인을 하게 되시면 1번 아이디에 대해서 지금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마이너스 10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레저브는 1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션에서도 이 테이블을 똑같이 조회를 해보면 이 세션에서 이제 작업한 마이너스 5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양쪽 세션에서 모두 커밋을 진행하게 되면 커밋을 한 이후에 값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빈번한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트랜잭션이 밀리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쓸지는 좀 업무
하시면서 조금 상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동시성은 조금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의 경우에 좀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Priority Transaction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중요한 트랜잭션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설정된 시간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롤백이 되고 락이 해제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중요 트랜잭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시스템 부하를 줄이고 중요 트랜잭션의 처리 SLA를 보장하면서 관리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관련 파라미터로는 TXN Priority, Priority TXN 모드, TXN Medium Weight Target, 그리고 High Weight Target. 그 관련 뷰로는 V 달러 트랜잭션에 Priority TXN's Weight Target 이런 컬럼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먼저 TXN Priority 파라미터부터 설명을 드리면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이고요. 하이가 기본 값이고 하이로 설정된 경우에 다른 트랜잭션의 로우락을 해제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롤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엄은 하이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대기 중일 때 프리오리티 TXN 하이웨이 타겟에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롤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로우는 더 높은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대기 중일 때 TXN 웨이 타겟 파라미터에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롤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오리티 TXN 모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롤백이 일단 기본 값이고 우선순위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서 자동 롤백이 기능이 동작하려면 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랙이라는 파라미터 값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통계값만 증가시키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제 뭐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능을 설정해 놓고 어떤 통계값이 올라갔는지 보고 이제 어떤 세션에서 뭐 락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아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하이 프리오리티 TXN 하이 웨이 타겟 파라미터 그리고 미디엄 타겟 파라미터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중간 순위나 우선 순위 중간과 높은 우선순위 트랜지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대기 최대 대기 시간을 이제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더 높은 우선순위 트랜잭션에 의해서 낮은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롤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 동작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A 트랜잭션이 실행 중일 때 B 트랜잭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B의 우선순위가 A의 우선순위보다 높은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높은 경우에 A의 대기 시간이 웨이트 타겟 이 시간을 초과하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에는 그냥 기존처럼 뷰티 인젝션이 대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A 트랜잭션을 롤백하고 B 트랜잭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 트랜잭션이 대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미디엄 웨이 타겟 파라미터를 15초로 설정을 하고 롤백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먼저 샘플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삽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인설트하는 구문은 저번 세미나에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하나의 인설트 구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넣어서 인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번 세션에 SID를 확인하고 2번 세션에 SID를 확인하고 각각의 트랜잭션 우선순위를 설정해 줍니다. 먼저 세션 1번에는 로우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는 미디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세션 1번에서 T1 테이블의 모든 값을 1111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션 2번에서 T1 테이블의 COL 1 값을 모두 222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번 세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행 트랜잭션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되고 하지만 15초 그 웨이 타겟
지정했던 15초가 지나게 되면 1번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롤백이 되고 2번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성공했다는 저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세션 3에서 만약에 이제 V 달러 트랜잭션을 확인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웨이 타겟 이런 값들을 네,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ASH 이제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값을 보게 되면 NQTX 로우 락이 미디엄 프리오리티 이렇게 락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과 함께 기존에 있던 TX 로우 락 컨텐션은 이벤트 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션 1번에서 기존의 업데이트 주기도 테이블을 조회를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롤백이 실제로는 되었지만 명시적으로 롤백 커맨드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어떤 작업도 되지 않고 롤백이라는 명령을 무조건 입력을 해줘야 그 다음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네, 이 기능도 데모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을 제가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이 Priority TXN Medium Weight Target 파라미터를 일단 15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임시 유저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샘플 테이블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T1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고 인서트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커밋도 같이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세션에서 일단 SID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놓겠습니다. 11번이네요. 그리고 세션 1번에서 TXM 프리오리티를 로우로 설정을 해줍니다. 가장 낮은 값이죠. 그리고 TXM 프리오리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로우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서는 이 값을 미디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미디엄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제가 15초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번 세션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2번 세션에서 업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이번 세션이 대기하고 이제 15초가 지나게 되면 1번 세션이 자동으로 롤백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번 세션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이렇게 자동으로 롤백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V달러 뭐 트랜잭션과 같은 이런 뷰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미디엄으로 지금 이 세션이 이 타겟을 이렇게 15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번 세션에서는 지금 뭐 롤백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 테이블에서 T1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롤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인설트도 안 되고 뭐 어떤 작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 명시적으로 롤백이라는 명령어를 쳐줘야 이제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여러 장으로 소개할 건 아니고 그냥 뉴피처, 좀 작은 뉴피처들 몇 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스몰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빅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스템 시스템스 유저 테이블 스페이스가, 네,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10046 트레이스에 추가된 내용이 있고 엑스플랜 커리블록 레지스트리의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펜드나 패러럴 힌트 사용 시 표시, 네, 로드 메소드와 로드 타입이라는 어, 도큐멘트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히든 좀 숨겨진 힌트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건 어, 23AI의 신기능은 아니지만 좀 유용한 기능이라서 SQL 플러스의 히스토리 기능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스템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가, 네, 빅파일로, 네, 설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CDB에서 테이블 스페이스의 빅파일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 시스웍스 시스템 유저스 테이블 스페이스가 CDB와 PDB 모두 빅파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는 8K 블록 기준으로 32테라 정도까지 데이터 파일을 확장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파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빅파일로 변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10646 트레이스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23AI 이전에서는 로우 소스 오퍼레이션을 확인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23AI 버전 이후에서는 다이렉트 리드, 다이렉트 라이트라는 이 값도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뭐 다이렉트 패스를 하는 그런 쿼리들을 수행하고 1004 트레이스를 떠봤을 때 이 값이 증가하진 않았고요. 뭐 진짜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뭐 이 기능이 추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이 값만 0으로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엑스플랜 결과 중 쿼리블록 레지스트리의 개선인데요. 커리블럭 레지스트리는 엑스플레인을 올스탯, 라스트, 어드밴스드 뭐 이런 옵션을 쓰게 되면 제일 하단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23AI 버전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23AI 버전 이후에서는, 네,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표시가 되어서 이 커리블록 첫 번째는 인서트고 커리블록 두 번째는 셀렉트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네,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드 타입과 로드 메소드 힌트인데요. 각각 일반 직렬 인설트 시 시리얼로 나오게 되고 컨벤셔널 인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펜드의 직렬 인설트를 수행했을 때는 시리얼의 하이워터 마크라는 이런 구문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인설트 할 때 이제 노어펜드 힌트까지 같이 썼을 때는 패러럴과 컨벤셔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펜드의 병렬 인설트까지 수행했을 때는 패러럴로 나오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TSM 하이 원터마크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인설트 실행 계획 안 보고, 실행 계획의 아웃라인 힌트만 보고도 이제 이게 패러럴로 잘 돌았구나 아니면 시리얼로 되었구나, 그리고 뭐 어펜드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QL 플러스의 히스토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23AI에 나온 기능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12C 정도부터 아마 추가된 기능으로 아는데 이 기능이 은근 SQL 플러스를 쓰는 입장에선 되게 유용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활성화는 set history on이라는 명령어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쿼리를 여러 개 실행하고 히스토리라는 ORY는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히스토리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기존까지 입력했던 명령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 네, 저는 이미 이 히스토리 기능을 ON으로 변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렉이 걸리네요. 네, 히스트란 명령을 쳤을 때 뭐 1번에는 이런 걸 쳤고 2번에는 이런 걸 입력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SQL도 뭐 실행하려면 실행도 다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번 쿼리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히스트 6, 네, 히스트 6 런 하게 되면 네, 6번 히스토리에 있던 이런 쿼리를 쉽게 실행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입력했던 명령어들도 쭉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이까지고요. 그리고 뭐 이 이외에도 트루캐시, SQL 방화벽, 그리고 뭐 어디팅, 그리고 불른 데이터 타입, 리터닝 인투, 그리고 SQL 매크로, 뭐 업그레이드의 개선, 뭐 블록체인 테이블의 개선, 제이슨 피처, 그리고 뭐 그래피지 QL, 뭐 이런 공식 신기능들이 300개 이상 이렇게 많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DBMS 23AI 프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리눅스 환경에서 RPM을 통해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고, 도커 환경에서도 설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 에디션에서는 최대 2개의 CPU와 2기가의 램, 그리고 디스크 12기가로 이렇게 사용자 리소스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병렬 처리 및 일부 기능들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뭐 다른 신기능들은 테스트 가능하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3AI를 도커에 이렇게 설치하는 네, 방법입니다. 일단 도커 데스크탑이나 도커가 있다면 실행을 하신 다음에 도커 풀 명령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바로 가져와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간편하게 뭐 도커만 있다면 이렇게 네? 네네, 이거는 개발자용, 뭐 테스트용 이런 네, 버전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얘는 무료인 걸로, 네. 네. 네, 그리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셀렉트 AI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저번 세미나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OCI 환경에서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인덱스나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 등을 모두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이제 LLM을 지정을 해서 뭐 안에 테이블들이 있을 때 select AI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쿼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예제와 같이 select AI, run SQL, how many customer exist 뭐 이런 명령으로 쿼리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뭐 show SQL에서 어떤 쿼리를 수행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설명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챗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select AI. 네, 이런 식으로 사용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OCI에서 무료 계정 만들고 이제 셀렉트 AI 실습도 다 가능하니까요. 저번 세미나 발표할 때는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한 리전이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개가 더 추가되어서 총 8개 리전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가입하시고 리전 설정할 때 이제 리전을 이 중에 있는 걸로 설정하셔야 23AI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용 예시들, 이런 실습도 다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Q&A를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리눅스, 일단 휴지 페이지는 그 리눅스에서 메모리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네. 보통 이제 오라클에서도 설치할 때 휴지 페이지를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아, 네. 오라클 블라고 바람 OS에서 설정합니다. OS에서 네. 그 오라클에서도 파라미터 설정해주고, 리눅스에서도 이제 휴지 페이지 그 파라미터를 설정해줘서 이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오의 단위를 좀 바꿔주셨구나. 네, 저도 정확하게는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어,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도메인 기능과 기존 제약 조건 체크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기존 체크와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설정할 때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체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체크 제약도 같이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과 체크를 뭐 같이 융합해서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기능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CDB, PDB가 강제라고 들었는데 예시에서도 CDB, PDB로 했는데, 네. BCDB에서는 이용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네. 일단은 23AI 버전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만 사용 가능한 네, DB 버전이고요. 그래서 BCDB는 제가 뭐 설치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뭐 사일런트로 해도 안 되고, 뭐 리스폰, 수동 설치로 해도 안 되고, 어떤 걸로 해도 좀 BCDB 환경으로는 구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CDB 환경을 쓰셔야 네,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네, 메모리 설정에서는 ASMM, AMM, UMM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AMM 설정은 ASMM, AMM 없어진 건가요?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이 기능은 다 선택적이고요. 뭐 기존에 뭐 19C에도 뭐 AMM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있었는데 SJ만 수동으로 관리하고 SJ를 그냥 자동으로 관리하고 PJ는 그냥 수동으로 따로 관리하는 고객사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정 가능한 거고요. 네, 개별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23AI부터는 네, 논 CDB는 안 되고 CDB 환경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도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AI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제공되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온프레미스 버전도 출시 예정입니다. 네. 일단 더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유니파이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설정하면 리눅스에서 휴지 페이지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나왔는데, 휴지 페이지 설정을 한 게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정하는 거를 보통 다 권장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AMM이 SJ와 PJ를 같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휴지 페이지 사용을 원래 못했었는데, 이제 23AI에서 UMM을 설정하면 휴지 페이지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휴지 페이지를 설정을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일단 더 질문이 없어서 일단 네, 오늘 세미나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구성, 운영, 기간, 트러블 슈팅, 튜닝, 뭐 교육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메일 주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TV 골뱅이 카카오닷컴이고요. 블로그는 여기 내 맘대로 긍정인데
여기 포지티브 mhdhistory.com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런 세미나에 대해서 피드백 같은 것도 한번 좀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QR코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피드백을 조금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는 지금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이미 아마 공유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거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